차이나는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의 북을 울려라. 네, 차이나는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 북을 울려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대전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가 주관하고 기본소득 네트워크, 대전 시청자 미디어센터, 모두의 마을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 개 기관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책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분의 패널을 모시고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는 사회를 맡은 대전 환경운동연합의 이경우 사무처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부터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재각 사단법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 기후 정책연구소장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준 변호사님인데요. 책 두 권을 번역하셨더라고요. 딥 에콜로지, 최후의 전환 두 권의 책을 번역하신 김영준 변호사님 오늘 함께 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책 이야기를 하는데요. 책 제목은 적을수록 풍요롭다. 이 앞에 나오는 책 이야기입니다. 기후시대에 대안을 고민하는 책이고요. 사실은 그동안 이제 성장 신화에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바꿔서 틀어서 포스트 자본주의라고 하던데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적을수록 풍요롭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두 부로 되어 있어요. 1부는 많을수록 빈곤하다. 그리고 2부는 적을수록 풍요롭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ore is less, less is more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책 제목을 엄청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에 맞게 여러 이야기들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책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책 제이슨 히켈이라고 하신 분이 쓰셨는데요. 저자가 굉장히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 관련된 혹시 조사를 저희가 해보기로 했거든요. 네, 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자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네, 그럼 제가 조금 말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이 사람은 인류학자라고 하는데 앞에다가 경제인류학자라고 붙여 넣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배적인 경제체제 있잖아요.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 이렇게 부르겠죠. 네. 네. 근데 이 자본주의 경제가 어떻게 보면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게 보편적이고 유일한 경제체제라고 보기 쉬운데 인류학자의 눈에는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여러 경제 체제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도 다양한 다른 경제 체제,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와 논리로 경제가 운영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필요하다면 더 나은 경제 체제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를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경제학자들과는 다른 시선으로 지금의 경제를 넘어설 수 있는 다른 경제를 찾아보는 좀 효과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접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인류 경제학이라는 관점에서 이 현재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비판하고 다른 길을 모색하려는 논의를 이 히켈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많을수록 빈곤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저희가 느끼기에 많을수록 풍요로울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저자는 제목 자체를 역설적으로 많을수록 빈곤하다 이렇게 써놓으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자본주의 이야기입니다. 1350년부터 한 1500년 정도까지를 중세 황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봉건 영주들이 갖고 있었던 힘이 급격히 약화되고 농노 혹은 노동자들이 갖고 있던 힘들이 강해지면서 소위 착취다는 것이 없으니 그렇게 자신들이 생산하고 먹는 것만으로도 이제 그걸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풍요로웠다. 특히 그 중에 핵심은 소위 이 커먼즈로 불리는 거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속하지 않고 모두가 잘 이용할 수 있는 마을의 숲이라든지 호수라든지 뭐 이런 거로부터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구해낼 수 있고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황금기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기에 보면 지금의 물질적 풍요에 비해서는 그때를 대비하면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삶의 질, 수명의 정도 이런 것들을 보면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수많은 빈곤과 처참한 상황에 봤을 때는 훨씬 그때가 더 나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네네. 방금 되게 커먼즈라는 중요한 개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커먼즈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철학적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어찌됐든 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소유권에서 사용권 이런 걸 하거든요. 아마 그런 개념이 아닐까 그런 싶어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커먼즈에 대해서는 더 잘 얘기해 줄 수 있을 테니까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네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커먼즈가 사실 우리 그 법 체계 안에 있어요. 법 체계 안에 총유라는 개념으로 네.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커먼즈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그 여러 분야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일단 소유권의 측면, 소유권은 이제 물권이라고 하는데 물권은 뭐냐면은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고 그때 이 사람이 개인이 아니라 복수인 경우 그 집단에게 그런 게 주어지는 거죠. 이게 되게 특이한 제도여서 사실은 총유에 대한 많은 법학적 논란들이 많습니다. 총유가 소송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뭐 문중 소송, 문중 땅 그런 것들이 제일 많은 뭐 그거 말고도 뭐 교회 땅, 마을 땅, 절 땅, 뭐 그런 그 집단의 소유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분쟁이 많은데. 하여튼 그런 총유 개념은 약간 그런 불분명함을 낳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극복해야 된다. 명확성을 추구하는 쪽에서는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특이하게 우리나라 법제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 생각엔 이런 걸 좀 잘 커먼즈 개념이 들어있으니까는 사실 근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여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그 개인들 간의 집단 개별 소유가 아닌 집단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전근대적이기도 하지만 초근대적이기도 하죠. 초근대적. 넘어서 있는. 예. 그런 면에서 약간 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제도를 다시 좀 잘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사실은 커먼즈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맥락은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아까 같은 중세, 그 황금기 같은 시기에 사람들이 정말 그 커먼즈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마을 땅이든 공동의 땅에서 뭐 먹을 것도 구하고 했는데 그리고 풍족하게 살았으니까 더 이상 뭐를 더 생산하려고 할 이유도 없고 그냥 축제도 즐기고 살았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욕심 많은 이 자본가가 나타나서 아니 일을 시키고 싶은데 일을 안 하니까 이 사람을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침 자체는 그런 것으로부터 그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고 생존을 보장했던 그 커먼즈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과정을 만들어냈거든요. 그 커먼즈를 떨어뜨리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크루저 운동인 거죠. 그러면서 거기로부터 떨어뜨려서 자유로운 노동자를 만들고 노동자를 자본가가 고용해서 엄청난 생산적인 부를 쌓아서 결국은 생산의 부를 쌓고 풍요롭게 만든 건데, 많을수록 만든 건데, 실제로 그 개개인들은 그 커먼즈로부터 벗어나서 생존을 위협받고 저도 빈곤해지는, 그래서 많을수록 빈곤하다의 핵심적인 이유, 그 설명 자체는 풍요로웠던 커먼즈로부터 떼어내고 끊임없이 성장만 시켜내는 자본주의 시스템대로 몰아넣으니 빈곤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의 핵심으로서 커먼즈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커먼즈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거, 영국 제가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는 토지가 어찌됐든 다 공개 개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할 수 없고 다 그 빌려서 쓰는, 아파트를 건설해도 빌려 쓰고 마을을 건설해도 빌려 쓰는데 임대 기간이 있어요. (999년) 많은 나라에서 사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있죠. 땅은 국가의 소유고 점유권만 인정할 뿐이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인크로저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을 그 커먼즈부터 쫓아내서 그 사람들을 자본주의의 노동력으로 만드는 과정이 그러니까 생산을 엄청나게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그 결과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물질 발자국이라는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지구에로부터 우리가 광석을 캐낸다든지 에너지를 캐낸다든지 석유 석탄을 캐낸다든지 나무를 잘라서 목재를 사용한다든지 하여튼 뭐 여러 방식으로 우리가 물질적인 생산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물질 발자국이라고 하고 전 지구적으로 이루어지는 발자국의 정도가 얼마냐 했더니 지금은 2019년쯤에 한 920억 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920톤 하니까 좀 감이 안 오죠. 감이 안 오죠. 근데 이 과학자들이 그거를 계산해 봤더니 한 500억 톤 정도가 그냥 그 지속 가능 수준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좀 일부 재생도 되고 하니까 그런데 그걸 넘어서면 끊임없이 물이 차오르기 전에 물을 퍼내가지고 우물이 마르는 이런 형성 되는 거죠. 그래서 벌써 우리는 이 지속 가능 수준에다 2배 이상의 물질을 쓰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강력한 힘이 뭐냐? 자본주의의 힘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성장시키고
성장 자체가 목표, 이 자본주의 성장은 그 자체가 성장의 목표, 성장을 목표하는 거죠. 성장을 목표해서 이윤을 챙기는 게 목표고, 누군가의 사람들의 이 생활에 대한 만족, 필요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만약 그랬다면 사실은 우리가 인크로저가 되지 않는 커먼즈가 좀 지배적이었던 시기로 딱 머물러도 사람들한테 만족을 다 줄 수 있는, 필요를 채울 수 있는데, 이 자본주의라는 거는 그런 누군가한테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다 파괴시켜버린 결과가 지금 기후위기나 생태위기 같은 걸 낳은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물질 발자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어찌됐든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건 여기 책에 써 있더라고요. 데카르트가 과학의 목적은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로 만드는 거다, 사람을. 그렇죠. 예. 이렇게 하는 거고, 최근에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천연 자원, 원재료,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생태계 서비스까지 이렇게 자연 자원 자체를 원료나 재료로 보고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사람이 갖는, 그러면서 사실 물질 발자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늘어나는 게 아닌가. 혹시 물질 발자국 관련돼서 혹시 더 근데 확실히 예. 요즘에는 그 얘기가 먹는 거와 많이 관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교에서는 절에서 먹는 걸 공양한다라고 네. 하잖아요. 네. 뭔가 sacrifice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해서 뭐 요새 막 그 채식이나 비건 얘기를 많이 하는 거 제 생각에는 요즘 시대의 그런 뭔가 이런 연결성을 추구한다 그러더라.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연유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자연에 대한 이 권리를 무차별 파괴시키고 하면서 그게 정당화됐던 얘기는 그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좀 잘 살 수 있어질 거야. 뭐 그렇죠.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고 네, 좀 풍요로워질 거야. 행복해질 거다. 뭐 이런 있으면 낫다. 네, 그렇죠. 뭐 이런 식의 기대나 약속 때문에 그래 일부 조금 뭐 나무를 깎아내도 산을 허물뜨려도 아유 동물 좀 몇 마리 잡아도 우리가 좀 사라지면 될 거야 이렇게 했던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다 지지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됐냐라고 질문하면 이제부터 정말 매운맛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경쟁 성장을 이렇게 했는데도 많은 국가에서 빈곤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삶의 질은 더 떨어지고 있고 뭐 스트레스, 자살, 비만 뭐 이렇게 소위 현대병이라 불릴 만한 일들도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그 통계를 보면 이 경제 1인당 경제 그 소득이 1인당 그 GDP가 막 증가해주면 그에 따라서 사람들의 만족감이라든지 뭐든지 이게 늘어날 줄 알고 생각했는데 혹은 기대 수명 얼마나 살 것 같은 기대 수명도 늘어날 줄 알았는데 어느 시기까지는 같이 따라 증가하더라. 더 이상은 증가하지 않더라. 그러면 소위 괜히 하는 거잖아요. 그 특정 시기 지나서는 더 경제를 많이 성장하고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렇죠. 삶의 만족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등등 한다면 그 낭비의 공간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면서 우리가 정말 경제 성장을 해야 될 마지막 근거조차도 있는 거냐라고 이 책은 묻기 시작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그런 이제 질문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기후위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경제 성장, 이게 많을수록 풍요로울 거라고 했던 그 생각이 가져온 결과가 지구에는 엄청 큰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물, 뭐 자원, 이런 얘기들을 쭉 하시는데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그 처음에 서문에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레타 툰베리 얘기를 잠깐 써놨어요. 네. 작은 소녀 뭐 대멸종 시작점에 있는데 어떻게 끝없는 성장 얘기만 하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외쳤던 그레타 툰베리 얘기를 잠깐 써놓으면서 네네네. 지금의 그 우리 상황을 조금 더 되짚어보게 하는 글들이 좀 있었어요, 저는. 사실 저희 오늘의 제일 큰 주제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그런 우리가 뭔가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뭘 아까 빼내려고 하는, 그런데 사실은 자연과 우리가 연결돼 있다 하는 것이 연결돼 있고 우리가 빼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뭐 그런 걸 되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 것 같던데, 뭐 외부화 같은 표현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그러니까는 자연을 외부화하는 거죠. 우리의 세계에 자연은 없고 우리는 그냥 나와 뭐 친한 가족만이 이렇게 있고 나머지를 다 외부화해 버리는, 어떻게 보면 잘라버리는 그런 거를 외부화라고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환경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근데 그게 다 우리 관련돼 있다. 우리가 우리 삶의 터전이고 뭐 지금 이렇게 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지구가 이런 위기 상태에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좋은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그 여기서는 자본주의 역사를 갖다 500년으로 하던데 그 500년에 어떻게 보면은 다음 단계를 뭐 많은 사상가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임박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걱정은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걱정이냐면 지구대 혹은 자연대 인류라고 하는 이분법 구도가 만들어질 것 같이 있어요. 근데 초기엔 사실은 우리 잠깐 모였지만 인류가 하나가 아니라 거기에 수많은 계급 계층들이 있었다는 걸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중세 시기에 농노와 뭐 봉건영주, 자본과 노동자를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 사실 때 이게 단순히 인류 전체가 자연을, 지구를 파괴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이 인류 자체의, 그러니까 인류 사회 전체의 이 내부의 분화가 간단치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해서 뭔가를 이익을 얻은 사람들은 누구냐고 질문하면 대부분 기업, 자본가 이런 사람들이 이익을 얻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로부터 일부 뭐 혜택을 얻을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는, 예를 들면 기후변화가 그런 거 대표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상 묘사가 인류가 화석연료를 채굴 해가지고 온실가스를 내서 인류가 지구를 망쳤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인류 중에 누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했냐라고 질문하고 그 온실가스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돼서 피해를 발생하는데 그 피해를 누가 제일 많이 받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 극명히 달라지는 거죠. 온실가스를 엄청나게 많이 배출하는 사람들은 최상위 부유층들, 기업들, 자본가들이고 실제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거는 뭐 한 사회에서의 노동자, 저소득층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보면 지구적 남반구로 불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니까 사실 이걸 지구 대 인류라는 대목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류 사회 내에서의 이 계급적 분화 혹은 권력의 분화에 따라서 나타난 일이 지구를 경과해가지고 어떻게 다시 이 불평등을 강화시킬 거냐. 그리고 자본주의의 지금 최상위층의 자본가들, 부유층들이 악순환했던 그런 어떤 지구와 인류 사이의 대립구도를 만들어냈고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이익을 얻고 그 대다수 사람들, 대다수 인류의 가난한 사람들과 자연은 그들에 의해서 모두 착취받고 있다라고 묘사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책은 그런 거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자연과 인류의 이분법이 아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좀 인상적이었던 문장 하나를 꼽자면은 261쪽의 문장인데 네. 그 정의는 성장의 해독제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런 성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정의라는 개념을 중세 철학의 개념인데 이제 그 안에 두 가지 욕구가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 아페티스 코모디 그러니까 경제 욕구는 특정 관점에서 좋은 거예요. 보눔 시비 그러니까 특정 관점에서 좋은 거를 이제 그 경제 욕구라고 하고 좋음 그 자체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다 정의 욕구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근데 좋음 그 자체를 갖다 우리는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이고 특정 관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 사회가 큰 문제가 특정 관점에서 좋음만을 추구하고 좋음 그 자체는 추구하지 않게 된 것. 그것을 많이 제 생각에 얘기하는 것 같고 그 좋은 그 자체를 다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까 많이 말씀해 주신 건 정의 개념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이 책의 정말 큰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인구를 가지고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10%가 얼마나 배출하는지를 봤더니 거의 절반을 배출합니다. 온실가스. 그리고 나머지 인구의 50% 가난한 사람들 50%가 배출한 게 한 10% 정도밖에 배출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더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아까 10%가 있지만은 10% 중에 1% 정말 부자 중에 부자죠. 부자가 얼마나 배출하냐? 1% 부자들이 배출하는 거 보더니 전 세계 배출량의 16%를 배출한다는 겁니다. 인구의 50%가 배출한 것보다 더 많은 거죠. 근데 그랬을 때 누가 피해 보느냐? 아까 말했던 이 50%들이 그 피해를 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후위기는 불평등에 관한 얘기고 부정에 관한 얘기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술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기술 이야기 하면서 제가 이제 여기 그 책에 언급된 건 파리 협정 얘기를 잠깐 했어요. 파리 협정 할 때 어쨌든 1.5도를 했는데 국가가 제출한 감축량을 다 계산해 보면
1.5도가 아니라 3.3도까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성장하고 이게 양립이 불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감축량에 대한 이야기의 대부분은 또 그 탄소 중립 그 계획 안에도 CCUS니까 탄소 포집 기술이 상당한 영역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 1.5도는 사실은 굉장히 먼 나라 얘기다. 이런 기술에 의존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네. 이 기술주의가 갖는 한계들을 조금 얘기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을 좀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기술은 그냥 다 전반적으로 좋은 것처럼 인식되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뭐 최신 기술은 다 좋은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있는데 사실 그것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어떤 순간에는 그 기술의 이용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더 나은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되지 않은 채 그거를 좀 땜빵하고 뭔가 그 위험을 뒤로 미루고 전가시키려고 하는 방식으로 기술이 이용되는 경우들이 꽤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기후위기가 심각해져서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면 온실가스를 과감히 줄여야 되는 거죠. 근데 온실가스의 가장 핵심적인 게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화석연료를 사용을 과감히 줄여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데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화석연료와 관련된 어마무시한 경제,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줄이고 뭔가를 기후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 강력한 열망이 존재하는 거죠. 지금 지배적인 체제 내에서는요. 그래서 실제로 이 CCUS나 혹은 뭐 흡수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하는 데가 그런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들이 많이 합니다. 그들은 계속 화석연료를 태워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그래서 돈을 벌고 그런데 문제가 된다고 하니 어딘가 그걸 흡수해서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말단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뭐 흔히 환경 정책적에서 얘기하는 엔드 오브 파이프라고 하는 말단적인 수단을 통해서 오염은 다 만들어 놓고 오염 말단에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전형적인 방식이 CCUS 같은 기술이거나 지금처럼 이산화탄소를 화석연료를 태워서 계속 내온다면 지금에 있는 숲을 그냥 그렇게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숲을 늘려야 되는데 더 많은 숲을 늘린다는 거는 물론 황폐에 대한 숲을 늘리는 것은 좋은데 그걸 넘어서서 식량을 재배를 농지까지도 그 숲을 채워서 숲을 늘려야 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을 흡수할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이산화탄소 흡수할래? 먹을래? 결국 이거는 끊임없이 배출을 하니까 배출하는 양을 흡수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고 숲을 늘린다는 방식인데 그건 결국은 식량의 생산과 충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이 말단의 화석연료 사용 자체를 줄이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곤란한 상황으로 내몰 수 있고 결국 이 모든 출발은 지금의 화석연료 체제가 끊임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기술적인 해결 방식, 무슨 숲을 통한 해결 방식 같은 이 위험들을 끊임없이 다른 데로 전가해서 다른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게 하는 방식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 지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근본적인 해결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근본적으로 해결하면 사실 CCUS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감축량 명확하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게 필요한데 그 이산화탄소 줄이는 데는 우리 문화나 생활 방식이 거기에 너무 적응돼 있으니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만한 흡수원을 찾는데 CCUS 제가 여기 책에서 보니까 50년 있다가도 상용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기술인데 그걸 우리 국가 목표에 담아서 그 감축량으로 설정해 놓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맞습니다. 저는 좀 상당히 좀 이견이 좀 있는데 그게 국가 목표에 담겨져 있으니까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탈성장해야 된다. 이제 적을수록 풍요롭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성장이나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들을 가지고 이제 성장이 아닌 이제 포스트 자본주의를 준비해서 새로운 체계나 내용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인위적 희소성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방금 얘기하신 커먼즈 얘기도 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조금 탈성장에 관련된 이야기들 네네. 조금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사실 이 탈성장이 이 책 자체가 사실은 탈성장에 관한
정말 훌륭한 교과서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쉽게 써져 있습니다. 저도 책 읽는 거 엄청 싫어하는데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빨리 읽을 수 있는 책이더라고요. 책 판매하러 온 거 아닙니다만 네. 정말 이건 근데 다만 좀 두꺼워서 배고 자기도 좋은 듣기이긴 한데 정말 지루하지 않게 읽는데 사실 이 책 전체가 탈성장을 얘기하기 위한 책이고 사실 제임스 히킬이라는 사람 자체가 에너지와 자원의 과도한 사용을 획기적으로 계획적으로 줄임으로써 경제가 안전하고 정의로우며 공정한 방식으로 생명세계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을 탈성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사실 경제라는 거는 기존의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지 소위 낙수 효과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끊임없이 이렇게 부유해지는 거죠. 근데 이 끊임없이 성장하지 못하면 정체되면 우리 모두가 재앙으로 빠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때도 경제 침체되니까 사람들 일자리 잃었다, 잃었다 하면서 정말 끊임없이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그 경제가 그렇게 성장해서, 그런 방식 성장해서는 빈곤도 파괴도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극소수의 일부만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그로부터 벗어나서 경제의 목표를 끊임없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인 생태계 안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비인간 생명 자연들과 어떻게 균형을 갖고 공정하게 정의롭게 살아남을 거냐, 그리고 그렇게 살아남는 것 자체가 지금 삶보다 훨씬 더 행복해지고 삶의 질이 높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책의 얘기입니다. 네. 사실 공장님 같은 말씀이 드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앞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정의하고 힘든 것인가를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자연스러운 결론이 오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많은 방안들을 여기 책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이 탈성장에 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 그리고 지금의 생태 위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금의 사회적 불평등이 너무 답답하고 뭔가 해결책을 찾아봐야겠다는 사람한테는 정말 좋은 교과서 같은 책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여기 이제 히켈이 그렇게 써놨어요. 이 책이 해답을 제시하는 건 아니다. 근데 질문을 갖고 결심한다면 해결책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논의하고 이제 시작을 하면 훨씬 더 많은 해결책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39쪽에 네. 하나 인용하자면 생태학자 허먼 데일리가 지적했듯이 일정한 지점을 지나면 성장은 비경제적이 되기 시작한다. 복지보다 해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초근대, 그러니까 합리성,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근대적 합리성은 굉장히 다다익선, 뭔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식의 것인데, 사실은 그런 행복이란 어떤 목표들이 있겠죠. 목표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적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내가 그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시작해야, 그런 메시지가 탈성장이 아닐까. 제가 탈성장이 그리는 세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다 한번 느껴보실 거예요. 특히 이런 폰 같은 경우 2, 3년 지났는데 뭔가 기능이 안 좋아지고 뭔가 이러는데 배터리는 떨어지고, 근데 이걸 고쳤으면 좋겠는데 고쳤을 방법이 없잖아요. 전화하면 그냥 사서 쓰세요. 그게 더 싸요. 보조금도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 이 물질 자체가 폐기되면 이것도 엄청난 환경 오염과 아까 지구 물질 발자국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고쳐 쓸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자본주의 성장체제의 가장 대표적인 교양 기법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뒤집을 거냐 하는 등등이, 사실 탈성장이라는 게 아주 무슨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주위에서 꽤나 그렇게 익숙해진 일들을 합리적 방식으로 재조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탈성장의 중요한 접근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사례를 두고 있는 것 중에 GDP? GDP 신화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GDP를 계속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GDP가 낮아도 높은 수준의 복지를 가지고 훨씬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 아마 대표적으로 북유럽 국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례를 들으면서 이제 성장이나 이런 게 신화가 아니다, 이런 주장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소유해서 이용하는, 그러니까 개인 소유가 아니라 그냥 이용하는 그런 형태의 내용들을 가져가야 이제 탈성장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 그거는 자본주의가 봉건적 신분제를 타파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들으면 신분제가 사실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자본주의가
꼭 전진하는 체제냐라고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포스트 자본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그러니까 새로운 자본주의를 꿈꾸는 그런 새로운 이야기.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극복하는 네, 형태의 극복하는, 이제 네. 이야기를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옛 것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네네. 조금 더 새로운 방식이나 네네.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네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을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이나 뭐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아니면 이 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각자 한마디 정도씩 하시고 이야기를 좀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변호사님 먼저. 예, 제가 저는 이 책이니까는 그 연결성을 다룬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사회를 어떻게 연결할까? 제가 아까 입법에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입법은 그런 사회의 다양한 생각들과 관심들을 어떻게 연결하면 가능할까? 우리가 규범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면에서는 되게 그런 연결성에 관심이 있는데 이 책에서 그런 연결성을 바탕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흥미롭고 이렇게 또 이렇게 세 분이 같이 이렇게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연결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시청자분들과도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한재가 지금 기후위기 심각성을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도 정말 들고, 이대로 우리가 다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듭니다. 그런 느낌에서 그러면 왜 이런 상황에 처해졌나라고 얘기를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랬을 때 일본 사람들이 내가 오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가지고 내가 기후위기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 배달 음식 시켜가지고 먹는서 이 기여한 기후위기에 책임 뭐 있겠죠. 그런 거는 앞으로 바꿔야 되고 어쨌든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겠지만은 더 많은 거는 우리 사회의 전 지구적으로 최상위 부층들, 그리고 자본가들, 그리고 끊임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환경을 파괴하고 지구를 오염하는 이 경제 체제 자체가 사실은 이것의 근본적 원인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배달 음식 시켜서 먹었다는 거에 죄책감에 시달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현재 체제, 계속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염을 시키는 이 체제에 대한 분노를 갖는 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나온 뉴스죠. 이 고유가 시대에 유류세까지 깎아줬는데 SK라고 하는 기업 자체는 2조 5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2분기에 냈다고 합니다. 정말 국가 재정이 빈곤해지고 심지어 모든 중산층들 그리고 차량 운영하는 사람들의 주머니가 얄팍해지는 사이에 누군가는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거죠. 그게 자기들의 노력한 결과도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거는 그 결과로 온실가스가 엄청나게 나왔을 거라는 겁니다. 누군가 돈을 채우는 일이 국가 재정을 고갈시키고 개인들의 주머니를 얄피하고 지구를 오염시키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계속 남아있고 그것이 우리를 위기로 재난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상태를 어떻게 그대로 둘 수 있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분노를 표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시민 불복종이라는 얘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부당한 걸 봤을 때, 부정의한 걸 봤을 때 그걸 맞서 싸우고 저항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생각합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 기후위기 상황에 그걸 저항하는 수많은 기후 불복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9월 24일 올해 9월 24일 날 서울 광화문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기후 위기, 기후 범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저항하고 규탄하는 그런 행진을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후 정의 행진, 9월 24일 기후 정의 행진에 좀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광고까지 하셨습니다. 네. 광고까지 하셨고요. 저는 이제 파리 이달고 시장이 재선하면서 주차장 6만 대를 없애겠다고 했거든요. 놀라운 공약이었는데 저한테는. 근데 그분이 또 당선이 되셨어요. 그 공약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장을 막 추구하고 개발하는 있는 사회 구조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파리는 어찌됐든 간에 그 개발과 성장의 결과물을 없애서 다시 회복하고 복원하는 이게 실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적을수록 풍요롭다라고 하는 곳에서 얘기하는 탈성장의 사례는 되지 못할 거지만 그런 식의 이제 사회 구조로 아니면 변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무엇이 중요하냐?
저는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치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시민들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투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탈성장의 사회로, 포스트 자본주의로 가서 훨씬 더 좀 더 나은 삶과 지구를 지키는 삶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성장을 계속 추구하면서 지구를 착취하고 지구를 없애는, 그리고 같이 공멸하는 길로 갈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아니면 여기서 이거 시청하신 시청자분들은 그런 선택들의 과정에서 지구를, 아니면 탈성장, 아니면 포스트 자본주의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꼭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만들었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탈성장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예 성장 계속 해야지, 그리고 자본을 계속 갖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원래 그런 생각을 해서 거부감이 없었을 수도 있을 텐데요.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잘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꼭 일독 권해드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오늘 적을수록 풍요롭다. 그리고 이제 제목이 뭐였죠? 민주주의 부구를 열어. 이거 제가 짠 건데. 민주주의 부구를 열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 시간은 얼마큼 나갈지 모르겠는데, 실제 저희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2시간 동안 고생해 주신 우리 한재각 소장님, 김영준 변호사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박수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차이나는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의 북을 울려라.